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인은 나이가 들수록 일한 연차가 쌓일수록 자산이 물가 상승률만큼 천천히 늘어납니다. 투자자와 사업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부자는 엄청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단기간에 되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지금도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제가 기자로 일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그 여의도에서 만난 구두를 닦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인터뷰인데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증권부에서 맨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여의도의 어떤 지하에 구두를 닦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마 여의도에 있는 주식의 최고 고수일 거다. 여기에 있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보다도 더 고수가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이제 어떤 여의도의 증권사 지하에 구두를 닦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딱 앉으면 이 남은 공간이 없는 그런 단칸 이제 구두방에 구두를 닦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구두를 신고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아저씨 뭐 구두 좀 닦아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앉아서 한 30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들어가니까 구두를 닦으시면서 핸드폰으로 증권 방송을 켜놓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증권 방송 보시네요? 주식 하시나 봐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뭐 조그맣게 그냥 구두 닦으면서 하고 있어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제가 듣기로는 아저씨 되게 주식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제 좀 신나셔서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30년 넘게 구두를 닦으셨대요. 그 아시죠? 그 빌딩 가면 이렇게 길다란 렉에다가 이렇게 구두를 수거해가지고 닦아서 돌려주시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 분이 이제 이 회사의 대표님이 20번 넘게 바뀔 동안 그 자리에서 구두를 닦으셨대요. 그래서 누구 대표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구두 그 굽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다른 그것만 봐도.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와 그러면은 그분들은 진짜 잘 나가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장님한테 뭐 이렇게 추천 종목 이런 거 안 알려줘요? 막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가 알려주지. 그래서 30년 전부터 구두 닦으면서 펀드 매니저님들, 뭐 애널리스트 분들 이런 분들이 좋은 종목 있잖아요. 사장님 이 종목이 좋아요. 이 종목을 사세요 하는 것들을 추천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귀담아 뒀다가 구두를 닦아서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그걸 계속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제 신기한 건 계속 사고 팔지 않으셨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그때 샀던 종목들이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정말 큰 종목들이겠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인데 좋은 종목이라는 추천을 들었을 때 그거를 증권방송을 계속 들으시니까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다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계속 사모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두를 닦는 그 시점에 10년 전인데 서울에 아파트가 여러 채 있는 이미 자산가였어요. 근데 주식도 10년, 20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저씨가.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뭐 얘기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좋은 종목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꾸준히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게 진짜 크고 좋은 회사가 되면 팔아서 아파트 사면 돼. 서울에, 역세권에. 그게 되게 뻔한 얘기 같은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그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좋은 얘기 하시지만 막상 본인이 10년, 20년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크게 불려서 그걸 가지고 뭐 건물을 샀다든지 정말 좋은 아파트를 샀다든지 한 사례를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큰 부자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증권부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주식을 사서 모은다. 좋은 주식을. 그리고 팔지 않고. 근데 사서 모아서 그냥 무작정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증시에 대한 이제 뉴스를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체크한다.
그 다음에 정말 그 종목이 위대한 기업이 됐을 때 그걸 팔아서 더 안전한 자산으로 갈아타서 이제 내 자산을 더 크게 이제 불려나갈 수 있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투자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그 기사도 쓰고 했었지만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되게 운용 본부장님, 대표님들만 훌륭한 이제 투자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식당을 하시는데 그분이 투자 고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두를 닦으시는데 정말 허름한 곳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구두를 닦으시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차를 타시고 정말 좋은 곳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옆에 이웃 중에 정말 아닐 것 같은데 진짜 고수들이 숨어 있겠다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나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이런 전문가들 말고 실전 투자자들을 만나서 진짜 취재하고 이분들한테 진짜 배워서 나도 경제적 자유를 이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싱글파이어를 시작했거든요. 싱글파이어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의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제도권 경제 전문가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리고 내 주변에 실전 투자자,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들 중에 투자 고수를 인터뷰하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한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부터 이제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인터뷰하면서 지금 50분 넘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떻게 50분 넘게나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 평범한 분들은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이 많다 이런 게 이제 영상에 공개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을 많이 겪으세요.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위협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그 어떤 불특정한 분이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분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조사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공개하는 걸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원칙은 실전 투자 고수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섭외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섭외를 했냐면 정말 부동산 임장하듯이 섭외를 했어요. 우연히 이제 강용수 대표님이 출연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가 작가님을 알게 됐는데 그 작가님이 또 그분을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섭외를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팅 자리에 나갔는데 만나게 됐어요. 근데 너무 평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 아저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분이 낸 책을 읽어보면서 이분이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엄청난 분이다. 근데 왜 사람들한테 너무 안 알려져 있지? 너무 스토리가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여러 번 설득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오해가 없이 이렇게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이제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시작하게 됐고 그분의 얘기가 나가고 또 이제 소개를 받고 어떤 네트워크와 뭐 열심히 발품을 팔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50분 이상을 섭외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한 분씩 하면서 인터뷰 끝나고 그냥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을 이제 저의 멘토로 삼아서 저희가 이제 출연진 모임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제 바쁘시니까 한 번 모이면 한 20몇 분 모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는 다 저의 스승님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들끼리 서로 교류도 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세상에는 젊은 부자가 돼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거를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젊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모순된 주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젊은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는 젊었을 때 될 수 없어요, 사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그랬어요. 제가 만난 부자들은 예전만 해도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어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 사회적인 이제 지위가 있거나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풍족한데 그건 60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이제 코로나 직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젊은 부자가 되는 걸 꿈꾸고 또 거기에 도전해서 그걸 이루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웬만하면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내가 60세, 70세가 아니라 30대, 40대에 내가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부자가 되려면 15년, 20년, 30년 열심히 노력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부자는 엄청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단기간에 되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인터넷과 온라인과 플랫폼과 그 가상 공간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자가 되는 게 정말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아서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젊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의 통계를 나름대로 내봤어요. 이미 이제 젊은 자산가가 되신 분들인 거죠. 평균 나이가 만 37세입니다. 여기에 만 37세 이하인 분들도 계시고 이상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젊지 않나요? 제가 젊은 분들만 골라서 인터뷰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들의 평균 순 자산은 32억 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현금 흐름은 2,87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현금 흐름 안에는 월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사업소득, 그 다음 내 자산에서 나오는 자본소득. 근데 이 사업소득이 만약에 자영업자라면 포함하지 않았어요. 내가 일한다면. 근데 시스템을 만들고 직원들이 일을 하고 나는 그걸 컨트롤하는 사업가라면 포함했어요. 그래서 월 2,870만 원입니다. 이게 모집단이 크진 않잖아요. 제가 인터뷰한 분들이. 근데 이제 뭐 NH라든지 요즘에 금융권에서 매년 부자 보고서를 내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1% 부자가 비슷한 자산과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1% 부자가 30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월 현금 흐름은 1,000에서 2천만 원 이상. 발표하는 기간마다 달라요. 굉장히 유사한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순자산 32억 원이면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강남 아파트 한 채 사면 끝이네. 네. 그렇게 쉬운 돈일까요?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해서 20억, 30억 하면 굉장히 작은 돈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자산 32억 원, 내가 몸을 써서 9to6로 일하지 않아도 창출할 수 있는 월 현금 흐름 2,870만 원. 이게 대한민국 1%의 1%가 창출한 자산인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도달하기까지 제가 만난 분들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6.5년 걸렸어요. 너무 짧지 않아요?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6.5년 걸렸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젊은 나이에 달성했을수록 달성한 기간이 더 짧았어요. 달성한 나이가 40대, 50대가 넘어갈수록 10년, 15년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30대, 20대 후반에 달성했을수록 2년, 3년 이렇게밖에 안 걸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저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뭘로 벌었을까요? 이것도 금융보고서에 발표하는 통계랑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등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안에는 아파트 시세차익형 투자, 다가구 다세대, 수익형 투자, 상가 투자, 토지 투자, 건물 투자 다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이죠. 대한민국이 1960년대 이후로 부자가 된 가장 확실한 수단,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에요. 부동산. 두 번째는 사업입니다. 근데 보통 금융보고서에 보면 사업이 1등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2등이 부동산입니다.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좀 바뀌었죠.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사업이 25%예요. 근데 이 25% 어떤 사업인 줄 아세요? 오프라인 아닙니다. 네,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요식업, 프랜차이즈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았어요. 대박 가게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많아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 사업으로 돈 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젊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시그니엘 사시는 인터뷰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식사하기도 하고 뵙기도 하는데 시그니엘 사시는 분의 절반 가까이가 30, 40대래요. 그분들은 자수성가했다. 뭘로?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여기 살지? 금수저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어요. 그 다음은 주식과 코인입니다. 코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주식만큼은 아니죠. 주식과 코인으로 자수성가한 젊은 부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합하면 한 93%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7% 뭘까요? 직장에서 승진해서 임원이 됐거나 에이스가 됐거나 내가 프리랜서, 뭐 전문가인데 엄청난 밸류를 창출하는 그런 전문가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쓴 책에서는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이는 60세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3, 40년 걸렸어요. 네. 저는 이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말 느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직장인은 나이가 들수록 일한 연차가 쌓일수록 자산이 물가 상승률만큼 천천히 늘어납니다. 그쵸? 그래도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죠? 내가 비정규직이라면 아무리 10년, 20년 일해도 월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죠. 네. 투자자와 사업가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지인의 부모님과 이제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아버지가 외벌이 가장이셨는데 대기업에 잘 나가는 부장이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인데 이 친구는 형제예요. 형제가 있고 어머니는 이제 주부셨어요. 아버지는 대기업에 잘 나가는 부장이셔서 남부럽지 않게 벌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서울 출신이어서 결혼을 할 때부터 이미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굉장히 남들보다 출발선이 좋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월급을 잘 벌어오셔서 자식들이 초중고 과외를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하고 또 엄마도 가끔씩 이제 명품백도 사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여행도 다니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쯤 돼서 갑자기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회사에서 자꾸 지방으로 정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서 좀 살다가 그래도 아파트는 서울에 한 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전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그런 생활을 조금 하다가 결국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세 전후에 이제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월급이 없죠. 가지고 있는 자산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입니다. 한 40평대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래도 좋은 동네에. 근데 이제 이렇게 월급이 쭉 늘어나다가 중간에 갑자기 내가 원치 않았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월급을 벌어오던 그 단 한 명의 월급이 끊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죠. 그 집을 팔아야겠죠. 아빠가 회사에는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됐지만 뭐 다른 곳에 취직해서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시지 못하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시기에는 또 자식들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아빠도 그런 일자리를 찾지 못하셨어요. 자기의 재능을 계속해서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 40평짜리 집을 팔고 30평짜리 집을 샀어요. 그렇게 남은 차익이 있잖아요. 그걸로 몇 년을 먹고 살았어요. 애들이 이제 대학도 가고 하니까 돈 쓸 데가 많잖아요. 먹고 살다가 돈이 고갈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단지에 20평대 아파트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돈을 다 썼죠. 그 다음은 이제 자녀와 결혼도 하고 하니까 또 이제 그 좋은 동네에 살던 20평대 아파트를 이제 외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옮길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부동산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집값이 엄청 오르죠. 안 오르던 시기가 있었지만 오를 때는 폭등하거든요. 보통 우리 부동산은 4년, 5년간은 그러니까 거의 오르지 않다가 오를 때 갑자기 폭등하는 이상한 흐름을 사이클이 이렇게 오르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내리지 않을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오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갈 때쯤에는 이 20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던 게 외곽으로 나갈 때쯤에는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20평 아파트를 사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30평짜리 전세로 옮겨요. 그리고 그 돈을 또 쓰고 또 전세를 갱신할 때쯤 되니까 전세값이 올라요. 그래서 20평짜리 전세로 옮겨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서울에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전세금을 받아서 지방으로 가게 되고 그 자녀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의 월세로 다시 살게 되죠.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고갈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투자자나 자산가분들은 그 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몸집을 불려가면서 끝없이 늘어나요. 그래서 월급쟁이일 때는 그래도 격차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버니까. 쓸 만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지점에 도달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져요. 그리고 그 격차가 나의 자녀에게도 대물림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지 않아요? 그 가족이 그 집을 옮길 때 어머님이 밤에 거실에서 밤새 우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우리가 직면한 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무서운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20억으로 파이어를 했어. 20억으로 파이어를 했는데 그 댓글엔 이런 댓글이 달려요. 20억 가지고 강남 아파트 한 채도 못 샀는데 뭘 벌써 파이어를 했니?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근데 그분의 자산이 20억이었는데 6개월이 지나잖아요. 25억이 돼 있어요. 실제 그래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30억이 돼 있고요.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파이어한 시점의 자산이 30억이었던 분들은 1년이 지나잖아요. 대부분 50억에서 60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정말 10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이라고 했던 그 숫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꿈의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산을 불려나가시는 분들은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멈추고 싶어도 매년 자산이 불어나는 상태가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또 자본주의란 이런 거였어? 좀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요즘 애들은 노동의 소중함을 모른다. 제가 친한 법무법인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의 변호사들은 신임 변호사들을 뽑아놨더니 일은 안 하고 맨날 핸드폰으로 차트를 본대요. 아니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돼서 연봉 올리고 그렇게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차트를 보고 있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땀 흘려 일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 그 시간에 자꾸 투자를 하면서 딴 눈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투자에만 목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도 건물주를 꿈꾸는 정말 헬조선 떠나고 싶다. 평범한 사람도 부자 될 수 있다고 거짓으로 현혹하는 이야기. 부자는 불법, 탈법, 편법, 구림 구석이 있을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월급쟁이 그런 거지. 이런 댓글을 유튜브 하면서 하루에 수십 건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정말로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이 깔려있는지 아세요? 근로소득만이 신성한 거야.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땀 흘려 일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땀 흘려 일했으니까. 근데 내 부모,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중에 그래서 기업을 일구고 정말 훌륭한 투자자가 되어서 나에게 문화자본, 그 다음에 진짜 자본을 물려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노력하고 이룬 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돈 하면서 돈에만 목매고 정말 왜 우리가 생각할 나쁜 부자의 그 이미지 있잖아요. 돈 때문에 막 사람을 무시하고 돈 많다고 막 의시되고 그런 분들은 저는 만나지 못했거든요. 돈이라는 건 여러분 그 돈 자체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가 내 자식이 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생을 정말 멋지게 도전하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추구하고 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정말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해요. 그럼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 주변에 부자가 없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살아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제가 1년간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느꼈고 내 생각이 달라진 게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정말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돈이라는 거 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담고 있는 그 진짜 의미, 가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진짜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 엄마가 세 남매를 키우셨는데 단 한 번도 휴직을 하신 적이 없어요. 슈퍼맘입니다. 정말. 출퇴근하시면서 애 셋을 키우면서 퇴직을 하셨거든요. 정년까지 다 하시고 맞벌이를 하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매뉴얼대로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직장인이 성공하는 건 그러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인사고과를 잘 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오고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매뉴얼을 충실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직장생활 직장생활 다 해보셔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도 10년 했지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하면 다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근로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나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열심히 하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물론 그 나름의 열심히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이 열심히 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건 뭐냐? 내가 투자자가 되고 사업가가 돼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리스크를 져야 합니다. 리스크를 지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뇌가 열심히 하는 영역이에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남들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 다 뇌가 하는 일이죠. 뇌가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몸을 써서 9 to 6 하루에 깨있는 내내의 시간을 막 이렇게 발로 뛰면서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책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창의적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 읽고, 글 쓰고, 생각하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책을 정말 많이 읽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모닝 루틴 하잖아요. 여기 해보신 분들 진짜 많으시죠? 하는 이유가 뭐죠?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닌가요? 책 읽고 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최상의 의사결정을 내려서 수익을 최대화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실 거면 모닝 루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힘들어요. 출퇴근하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근로자가 열심히 하는 것과 투자자, 사업가가 되실 분이 열심히 하는 영역은 달라요. 다른데 자꾸 착각해요. 투자도 주식도 막 내가 뭔가 열심히 막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고 나는 내 하루에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총량이 있잖아요. 나의 총량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입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잘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옵니다. 제가 배운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젊은 자산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목적. 저는 뭐냐면요, 제가 10년차 경제기자가 됐을 때 내가 15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누구처럼 될까를 우리 회사에 이제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20년 후면 이분처럼 되겠다. 이분처럼 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이 부장, 국장처럼 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처럼 되겠다. 내가 꿈꾸던 인생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돼도 될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싫었어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자기만의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이분처럼이 아니라 정말 나답게 어디에 나가서도 내 이름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충분히 가치를 창출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워야겠죠. 목표 뭐냐면 40대 초에 파이어 해야지. 이거는 여러분 목표가 아니라 그냥 로망입니다. 네,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희망사항 같은 거예요. 목표는 뭐냐면 숫자가 명시돼 있어야 목표예요. 숫자, 어떤 숫자, 뭐 30억 자산가가 될 거야.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거야.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난 300만 원의 자본소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성하고자 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60세에 달성하고 80세에 달성하고 언제 달성할 건지, 40대에 달성할 건지, 5년 내에 달성할 건지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과 전략이 있어야 돼요. 뭘로 달성할 거야? 내가 10억을 만들고 싶은 게 목표라면 난 부동산으로 달성할 건지 사업을 할 건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과 전략이 제가 쓴 책에 있는 24분의 이분은 이런 방법으로 부자가 됐어요. 이런 전략으로 부자가 됐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이걸 하려고 해요. 아, 남이 뭘로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답인가 보다. 그래서 나도 이걸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 전체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아셔야 돼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하다가 만약에 안 됐어. 그래서 망했다. 그럼 내가 최악의 경우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는지 리스크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현금 흐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생활이 어떻게 윤택해지면 나는 목표를 달성했구나. 달성했는 줄 알아야 달성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자산만 불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바보 같은 행위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유한하고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걸 추구해야 될 지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달성했느냐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생애 주기마다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있어요. 배우자가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있고 있어요. 근데 투자와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잘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포기할 수 있는지, 뭘 포기할 수 없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맨날 주말마다 임장을 다니고 막 투자를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내 배우자가 원치 않아요. 그러면 배우자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일치를 시키던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좀 타협을 하던지 기회비용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자꾸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뇌는 내가 꿈꾸는 대로 행동하고 살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건 이제 제 책에 소개해드린 그 강영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월 100만 원을 자본소득으로 벌던 중소기업 월급쟁이 직장인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은 월 7천만 원까지 그걸 키워나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쫙 붙여놓으셨대요. 그걸 매일매일 봤대요. 그리고 그 보드에 있는 것들이 크루즈 여행인가를 빼고 다 이루어졌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꿈꾸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 사진 그런 걸 출력해서 붙여놓으세요. 내가 타고 싶은 차 붙여놓으시고 내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거 붙여놓으시고 그걸 끊임없이 보면서 아,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1년이 지났는데도 못 이뤘네? 이런 게 아니라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게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거를 제가 이미지화한 거거든요. 레이 달리오 그 유명한 투자의 대가죠. 원칙이라는 책에서 투자든 사업이든 성공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방정식이 있다. 그렇게 막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걸 제가 시각한 게 이거예요. 기계예요, 기계. 이런 기계 옛날에 약간 가래떡 볶는 기계 같잖아요. 방앗간 가면 있는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하는 데는 크게 복잡한 방정식이나 로직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있어. 어떤 거냐면 C는 인풋입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뭘 넣을 거 아니에요. 밀가루를 넣든 뭘 넣든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A는 이제 뭐 가래떡이든 뭐 투자 수익률이든 사업 성공이든 뭔가 결과가 도출될 거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인풋을 넣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온다는 그 로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에는 약간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제가 그냥 표현을 했는데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나다, 나. 나라는 기계가 있다. 나라는 시스템, 나라는 알고리즘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잘 알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투자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어서 1억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일단 인풋을 넣고 노력을 막 투입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림이 있겠죠? 뭐 시장이 이렇게 올라주고 그 주식이 이렇게 잘 올라주고 해서 1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운이 안 좋았네. 다음에 다시 다른 종목에 1,000만 원을 넣어서 다시 1억에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를 백날 해봐야 잘 안 되죠. 왜냐?
이 알고리즘 안에 뭔가 문제가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현명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내 안에 내가 분명히 A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B나 자꾸 D가 나와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건지 그 로직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을 내가 오판했다. 종목을 오판했다. 계산을 잘못했다. 리스크를 못 봤다.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네.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투자할 때, 다음에 1,000만 원을 넣을 때는 그 부분을 수정해서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또 A가 안 나오죠.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와요. 그 성공의 확률을 높여가는 건 나라는 기계를 자꾸 수리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뭔가 내가 나라는 기계를 잘 알고 그걸 수리해 나갈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인 사고인 거예요. 이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남들은 수익률이 100% 200%라는데 나는 마이너스가 난다면 분명히 내가 하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복귀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서 계속 다른 걸 찾아요.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면 끊임없이 돈을 잃으면서 나중에는 시장을 떠나게 되는 그 루트를 밟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내가 작동하는 원리, 나는 왜 남들이 하는데 나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지, 그럼 그걸 잘 찾아서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전데요. 또 성공하는 이제 방법을 제가 하나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반복 실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요. 왜 제가 이렇게 웃고 있냐면 참 저는 이제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인간이란 저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란 참 하찮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대한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그 디테일한 목표를 다 세워도 망각합니다. 좀 지나면 금방 내가 뭐하고 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한없이 나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손실 회피를 하는 게 거의 본능이에요. 안전을 추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나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리스크를 져야 된다고. 근데 인간은 본능에 그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거는 본능에 반하는 어떤 활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99%는 평범하고 1%만 성공하느냐? 인간의 본능에 반하기 때문 아닐까요? 인간은 놀고 싶어하고 안전하고 싶어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자기 합리화를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최신평양. 누군가에게 정보를 들으면 가장 최근에 들은 정보가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생각이 계속 바뀐다. 그리고 유리 멘탈이죠. 내가 뭔가 추구하는데 잘 안 되면 금방 좌절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리고 실패하기 싫어서 다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그럼 이런 나를 컨트롤하려면 도대체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잘 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레이 달리오가 또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맞는 말이고 저도 유리 멘탈에다가 엄청 안전 추구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자꾸 이렇게 채찍질해서 하게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 젊은 자산가분들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뭔가 타고난 DNA가 다른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월 소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본소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월 1,0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는 꽤 많아요. 근데 월 1,000만 원을 하루아침에 딱 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시작한다고 오늘 딱 계좌가 입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도대체 시작을 했을까? 아무것도 아닐 때.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고 놀고 싶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를 제가 이렇게 좀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10. 근데 10 전에 1도 있겠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례를 제가 좀 공유하고 싶은 사례들이 많은데 32살인데 6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연매출이 40억 원인 이한별 대표라는 분의 사례를 이제 제가 책에 공유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약간 천재라고 생각했죠. 너무 젊은 나이에 사업체를 6개를 운영하는데 연매출이 막 40억, 50억이 나온다. 와, 역시 세상엔 천재가 많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나거나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걸 할 줄 알아야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저한테 너무 많이 가르쳐준 친구예요. 저는 그 친구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가 연매출 40억짜리 사업체 6개를 거느릴 수 있게 된 게 불과 2년에 이룬 거거든요. 근데 그 첫 시작은 뭐였냐면 이제 교육 사업을 해요. 온 오프라인 교육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돈이 없고 아이디어만 있었어요. 대학원생일 때 코딩을 가르치는 학원을 내가 차려보고 싶은데 내가 코딩도 조금 할 줄 아는데 공대를 나와서 그래서 학원을 차려보고 싶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어 할 것 같다. 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강사도 없고 공간도 없고 가르칠 학부모도 학생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시작을 못해요. 뭐 어떻게 했냐면 그 내가 하고 싶은 그 지역의 맘카페에 무료로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학부모님들 이런 코딩 교육이 있는데 설명회를 합니다. 한번 오셔서 자녀를 가르칠 만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학부모님들이 5분 정도 오셨대요. 그 분들을 데리고 제가 이러이러한 걸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할 건데 지금은 이제 당장 뭐 학원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진 않지만 준비 중입니다. 근데 커리큘럼이 너무 좋으니까 자녀를 한번 일단 가르쳐 보세요. 해서 공간을 대여해서 5분, 6분 정도의 이제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그 학생들을 소규모 과외처럼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칠 때 어떻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최상의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학부모들이 이 교육이 너무 좋다. 그래서 주변에 소개를 했겠죠? 그래서 학생이 조금씩 늘어났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은 돈이 모이겠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 지원금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해서 그제서야 수요를 확인했잖아요. 확인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키워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공간을 얻고 강사를 채용하고 자기도 가르치고 하면서 10명이던 학생이 10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0명이 돼서 연매출 4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준 거예요. 그게 오프라인으로 시작해서 다른 온라인 사업을 또 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키운 거를 또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1명의 고객을 찾고 5명의 고객을 찾고 이것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10만 원을 벌 수 있어야 강윤수 대표님도 처음에 원룸 5채를 하시는데 지금 140호실인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세입자 1명을 받는 걸 시작하셨어요. 이자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몇십만 원 정도 남았대요. 한 3, 40? 그 정도 남았대요. 그거 받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하나 더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딱 샀을 때 그게 14호실이었는데 14호실을 하면서 100만 원이 나왔대요. 다 내고 낼 거 내고 순이익이 100만 원. 그럼 월 100만 원이 나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키워갈 수 있을까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본소득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뭐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지금 7천만 원까지 키워가셨잖아요. 그 한 개를 잘 할 수 있으면요. 엄청나게 크게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이한별 대표처럼 맘카페에서 글을 올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를 현실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크게 키워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해도
조회수가 10명이 나오는 걸 만들 수 있으면 10명의 고객이 이걸 보기만 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게끔 내가 뭔가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자꾸 10,000명, 뭐 10만 명, 50만 명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난 10명밖에 안 돼서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뭐 자본소득 1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거 갖고 되겠어? 접지 말고 작게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크게 될 수 있다. 그게 반복 실행의 전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더 성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반복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제 원하던 거를 조금씩 이뤄갈 수 있는 그 단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한 채가 이제 생긴 거죠. 근데 두 번째 스텝을 어떻게 밟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서 오피스텔 한 채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월세가 나오는 시스템을 잘 세팅을 했는데 그 하나를 잘 했는데 2개, 3개, 4개, 5개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규제가 많아서 투자를 뭐 이렇게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유튜브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도약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불렸는데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 나오는 방법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식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좀 갈아탈 수 있는지, 국내 주식만 했는데 어떻게 하면 글로벌 자산에 좀 투자할 수 있는지, 나는 코인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좀 갈아탈 수 있는지, 다음 단계를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채널에 나오시는 인터뷰 분들도 자기가 한 영역에서 몰입해서 보통 성과를 내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영역을 잘 모르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다른 것도 해야 하는 시점이 와요. 아파트만 사고 팔 수는 없어요. 평생. 어느 순간이 되면 주식도 해야 하고 뭐 안전자산에도 더 이제 자산을 분산해야 되고 하는 시점이 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와 동시에 이걸 사업처럼 할 수 있게 되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장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한 채가 2채, 3채, 4채, 5채가 될 수 있는지, 그 로드맵을 모르면 그냥 호기롭게 한 채 시작했다가 2채가 되고 그냥 끝나요. 도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게, 그 인터뷰했던 분들은 자기 영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그 자기가 가진 걸 활용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거를 얻는 그 역량이 탁월해요. 제가 느낀 그 자산가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노력한다. 코인 이제 인터뷰 하신 남인영님이 계신데, 이제 코인 트레이딩으로 30대 중반인데 뭐 거의 한 4, 50억의 자산을 일구셨어요. 근데 다 뭐 위험 자산인 거지, 본인이 가진 자산이. 근데 난 트레이딩은 진짜 자신 있어. 근데 이 자산을 안전하게 나도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이제 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분산하고 싶은데 그 다음 넥스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킬을 가지신 분들과 교류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아주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완전 생초보처럼. 생초보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해보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분들보다 노력을 안 해요.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레벨업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잘 몰라도 간절함이 있다면 다 이룰 수 있더라고요. 내가 가난에 맞거나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는 위기를 겪었거나
뭔가 어려움에 봉착했거나 불안과 공포나 우울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거나 내 인생을 너무나 바꾸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뚜렷하다면 그걸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책에 쓴 사례 중에 24분의 사례인데 다 달라요, 동번 방식이.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 채널 시작하기 전에는 그 돈을 버는 데는 한 가지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역시 아파트야. 역시 미국 주식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번 사람들은 다 방법이 다르고 종목이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떤 투자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투자나 사업 중에 뭔가를 하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대로.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계속 반복 실행한다. 내가 진짜 흐지부지 돼도 다시 내일부터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고 어떤 미세한 성과가 나오면 그거를 열심히 복기해서 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밖에 안 됐지? 끊임없이 복기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사고력이 높은 사람이 돼야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제 돌아가실 텐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책 읽고 내가 오늘 뭔가 나에게 인풋이 있었다 하면 그거를 나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집중하는 시간을, 저는 그 싱글파이어 하면서 1년 정도 됐는데 하루에 2시간씩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새벽에 하다가 지금은 좀 저의 그 라이프 스타일과 안 맞아서 12시부터 한 2시, 3시 정도까지 해요. 그리고 자는데 너무나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혼자 생각하고 책 읽고 글 쓰고 하면서 그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런 거는 그냥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그것보다 더 이제 큰 거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려가고 있다는 그 뿌듯함,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성과를 내고 있다는 그 성취감, 저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결과가 된다고 믿거든요. 제가 10년간 이제 기자로 일하면서 경제를 잘 알고 싶다. 그래서 나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10년 전에 기자할 때도. 근데 그 10년간 그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 1년간 내가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반복해서 만나고 내가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고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멘토링을 받고 하면서 1년간 성장한 그 크기가 10년간 성장한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도 훨씬 크다. 그 다음에 나에게 느끼는 만족감, 그 다음에 내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장의 크기는 시간에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그게 제가 정말 깨달은 겁니다. 예전에는 지르고 버티는 투자를 했었어요. 저도 부동산 투자자인데 부동산이 저에게 잘 맞아서 이제 했었는데 지르고 버티는 투자를 했었어요. 또 실행력은 있어가지고 등기는 잘 치거든요. 그러나 이제 등기를 치고 난 다음부터는 크게 계획이 없어요. 이걸 도대체 언제 팔아야 할지, 시세가 오를지 내릴지, 오르면 행복하고 내리면 좀 우울하고 약간 이런 투자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작하기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해야 된다. 사는 가격, 팔 가격, 최소 수익률, 최대 수익률, 안전마진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 플랜 A, B, C 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출퇴근 이외의 시간은 무조건 여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막 기분이 좋죠. 막 그 와인도 마시러 가야 되고 막 여행도 가야 되고 여행도 막 1년에 막 4-5번씩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항상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오롯이 나의 성장을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을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루틴대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거기에 집중하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고민도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돼요. 망할까 봐. 그런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시간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하면 됩니다.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오면 그냥 불을 켜고 책을 읽으세요. 잠이 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내 주변 사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주변, 내가 정말 자주 만나는 탑5의 평균이 나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 친구, 가족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진짜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뭔가 남들이랑 다른 뭔가 살아보고 싶어. 내 컨텐츠 만들어서 나 사업도 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 하면은 제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 인생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마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엄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냥 힘들면 내려와.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너무 고생하거나 이런 걸 마음 아파하고 막 얘가 이렇게 열심히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이걸 한다고 하면 아유 몸 상한다고 걱정해요. 내 주변에 그런 분들밖에 없다면 내가 되게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내 주변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네, 이렇게 좋은 강연을 와서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가지 마시고 교류하면서 나랑 관심사가 비슷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류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전 진짜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내가 뭔가 되고 싶은 영역이 있잖아요. 꿈꾸는 롤모델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리든 블로그에 글을 쓰든 아니면 인스타에 사진으로 남기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유튜브 한지 구독자가 10,000명 정도 됐을 때였어요. 예전에는 내가 만나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먼저 이제 이런 것도 같이 해보자, 뭐 이거 재밌었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분들과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정말 어떤 친구보다 더 이제 소중한 인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는 영역에서 노력하고 나보다 1, 2년 앞서간 사람들, 내 또래 사람들 만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고 계시지 않다면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내가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인스타 하시고 글을 쓸 수 있으면 블로그 하시고 영상 조금 촬영 편집할 수 있다면 유튜브 하시면 돼요. 그게 막 크게 엄청 커지지 않아도 저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역량은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 내 주변의 사람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 것,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투자자가 되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저도 사실은 이제 저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약간 1인 기업가처럼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고 또 부동산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고 파이어족 꿈나무인데 저는 해보니까 레벨이 있더라고요. 레벨이 있어요. 마인드가 없는 레벨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강의나 유튜브나 책 같은 걸 열심히 읽으면서 마인드를 장착해야 돼요. 내가 왜 투자나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근로소득에만 목매면 안 되는지,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는 게임의 룰은 뭔지 그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어야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인드는 있어. 그러면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레벨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냐? 그래서 뭐 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계를 작은 거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작했다면 그 다음 레벨 계속 고민해서 남들은 어떻게 했지? 그럼 난 뭘 하면 되지? 나는 왜 안 됐지?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계속 시작할 줄 알고 반복 실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항상 직면하게 되는 문제죠. 해봤는데 왜 안 돼? 이런 거죠. 다 내가 해보면 안 됩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나는 생초보잖아요. 근데 고수가 한 얘기를 내가 딱 들어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그게 바로 된다? 그럼 세상에 다 부자만 있겠죠. 네,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되게 내가 하면 조금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5년, 6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칼을 갈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보고 하다가 나중에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이제 시작했으면서 되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왜 안 되는지 방법을 찾자.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보다 1년, 2년 먼저 한 사람,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 아니면 그 영역에서 뭔가를 잃어본 어떤 멘토 같은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절대 친구나 가족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조언을 이상한 사람에게 구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이상하게 가게 돼요. 이 사람이 조언을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멘토의 자격이 있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 지점에서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주실 거예요. 전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다 해봤으니까. 본인도 실패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보다 1, 2년 앞서간 사람에게 배우고 또 내가 배운 것들을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에 남기면서 또 나처럼 되고 싶어하는 정말 생초보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싱글파이어 운영하고 이 책을 쓰면서 지난 1년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지난 1년간 한 것처럼 평균 6.5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5년간 열심히 하면 내가 도달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도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이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는 시트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채울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쭉 채워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나,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 개발은 저 처음에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는 저희 영상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저를 드러내는 게 되게 처음에는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얼굴을 공개하고 그런 게 좀 무섭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 있거든요. 나는 그냥 정말 수많은 기자 중에 글 쓰는 기자였을 뿐인데 나가서 되게 뭐 남들에게 평가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인터뷰이만 등장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 좀 욕 좀 먹어도 뭐 되지. 응? 나를 진짜 알아서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악플도 관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 신사임당이나 김 작가님들만 이렇게 막 나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채널은 또 우리 채널에 관심 있는 분들이 틀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약간 뭔가 시작할 때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자기 개발의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뭔가 생각한 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합니다. 처음 책을 쓰잖아요. 그럴 때 그 출판사에서 책 쓰자는 제안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처음에도 그래. 아, 내가 이거를 정리해서 책을 쓸 수 있을까? 책을 써서 돈을 주고 이제 책을 사잖아요. 근데 이제 괜히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내용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책은 그래도 막 엄청 그런 게 있으신 분들만 쓰는 것 같은데 써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빨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내 앞에 오는 여러 가지 소소한 기회들 내가 놓치지 않고 다 경험해서 실패해도 괜찮다. 욕먹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매일매일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자기계발의 엄청 큰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반드시 책 읽고 글 쓰고 일기 쓰고 그걸 꼭 합니다. 지금 돈 버는 일, 지금 하는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오로지 나의 성장을 위한 일에 무조건 하루에 2~3시간은 투자한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진짜 믿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신념처럼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개발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 한 12시쯤에 이제 앉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조명을 이렇게 딱 스탠드만 이렇게 집중이 되게 이렇게 켜놓고 일단 컴퓨터에 이제 제가 비밀번호 걸어놓은 한글 파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매일매일 일기를 써요. 그래서 아, 내가 오늘은 이러한 감사한 일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다. 내가 나가는 방향은 이건데 이게 맞는 걸까? 뭐 이런 불안이 있다. 뭐 내일은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일기를 한 A4 반 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일기 쓸 때 전날 쓴 거 한번 읽어봐요. 그런 식으로 일기를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접고 책을 읽고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도 그게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절대적인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줘야 되잖아요. 특히 아기들이 있거나 하면. 근데 이 투자나 사업은 내가 몰입해야 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영역인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젊은 자산가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대부분 자녀가 초등학생 막 이래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주말 나들이 겸 임장 가고 막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그 가족의 그 합의가 없으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는데 나들이 겸 임장 이런 것도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나의 부재를 참아주는 가족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추구하는 게 내가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결국은 가족이랑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포기하는 건 기회비용이 넣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결국은 내가 조금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려면 결국 새벽이에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뭔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또 얻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그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1년간 정말 많이 고민해봤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가? 힘들다. 근데 워라벨을 추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그 기간만큼은 그러니까 오히려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워라벨을 찾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애기들이랑 충분히 놀아주시고 새벽에 시간을 조금 더 내셔야 돼요. 내시고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잘 드시고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번아웃이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할수록 번아웃이 와요. 맞아요. 그러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몸도 힘들고 그리고 꼭 몸이 힘든 그 시점에 뭔가 멘탈을 공격하는 뭔가가 오면 번아웃이 오죠. 근데 그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멘토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 심리적인 코칭을 많이 받으시거나 명상을 많이 하시거나 요가를 하시거나 그런 방법을 이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좀 그 혼자 약간 며칠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요가를 하면서 뭐 명상을 하면서 약간 마인드 컨트롤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번아웃을 이제 자주자주 경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정말 간절하게 갖고 싶거나 원했던 그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꿈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바닷가가 펼쳐지는 그 해운대 같은 그런 곳에서 그 아침에 산책하고 거기서 일하면서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열심히 사업하면서 또 바다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번아웃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가요. KTX 타고. 그래서 그 바다를 보면서 내가 꿈꾸던 그런 삶인데 열심히 다시 해보자. 다시 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보자. 그거를 거기서 2박 3일, 뭐 1박 2일 이렇게 하면서 나를 계속 다독이는 거죠. 잘 해왔는데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방법을 좀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 꿈꾸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멘토에게 조금 이제 고민을 털어놓고 좀 격려를 받고 그런 거를 하시다든지 자기의 좀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연 기준은 사실은 자산 기준도 아니고요. 제가 인터뷰를 섭외하는 기준은 뭐냐면 자기의 나름의 목표를 세웠고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나만의 노하우라고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10년 기자 생활 마치고 아까 그 회사를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대로 안 되겠다고 느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갔어요. 영국으로 석사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디지털 저널리즘,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해갖고 전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같이 모여서 석사 유학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인데 다 나라가 달랐어요. 그리고 아시아는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 기자들이니까 얘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이탈리아에서 온 지오바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나이가 저보다 한 5살 어린 친구였는데 같이 이제 조별 활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 항상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친구만. 근데 시작할 때는 다 아무것도 모르는 똑같은 상태였는데 그 친구만 항상 최상의 성과를 내고 또 그걸 너무 재밌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돌아가면서 너무 내가 봤을 때 내가 꿈꾸는 그런 뭐랄까 능력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멋있다. 그래서 도대체 얘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그전만 해도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에서 목표를 정했어요. 할 수 있는 선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정도만 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꿈꾸는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목표로 삼고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해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항상 1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제일 친하게 지냈거든요. 너무너무 닮고 싶어서. 그리고 한국에 딱 들어왔어요. 나는 걔처럼 살아야지.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도 진짜 한계를 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내 울타리를 벗어나서 도전하면서 살아야지. 굳게 다짐하고 다시 왔는데 현실은 똑같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연봉도 똑같고 뭐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집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마침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유학 갔으니까 돈을 좀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돌아왔는데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거지. 근데 내 꿈꾸는 이상은 또 위에 있는 거예요. 이 현실과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러려고 유학을 다녀왔나? 내 돈 내산으로. 너무 잘못한 건가? 내가 꿈꾸는 이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현실은 다시 원상복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6개월간.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기자로 복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걸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1인 사업을 하고 싶어서 플랫폼 같은 거 도전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런 아이디어도 아무런 기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때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아, 세상이 바뀌어서 온라인에서는 내가 상품을 기획해서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모아야 된대요. 그래서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든 시작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년간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절박한 마음은 그거였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인터뷰했을 때 제가 평균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는 평균 만 37세인데 나는 이미 약간 지났으니까 그거는 좀 늦었다. 근데 뭐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평균 순자산 32억 원, 6.5년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은 혼자 노력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40명이 넘는 멘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서 3년 내에 그 목표를 이루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투자는 부동산을 하고, 이제 사업은 이제 1인 기업가로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표를 막 이렇게 사진으로 해갖고 막 집에 막 해놨거든요. 되게 볼 때마다 뭔가 행복해요. 네.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오늘 너무 네. 좋은 강의 해주신 신희은 부장님 박수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